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1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정치노편곡 중 하나 골랐고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소식을 들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푸틴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그게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과연 그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봄에 서울 평양을 방문할 것 같은데, 과연 그의 첫 번째 외교 항보가 평양 방문일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적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자, 그게 우크라이나전의 상황, 가자전의 상황. 일단 우크라이나전은 마무리 단계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황을 봤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이거 로이터 통신 보도가 압승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런 4명의 후보 정도가 나왔나 본데, 푸틴이 한 87%, 85% 이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출구 조사고, 실제 아마 조사도, 실제 이제 최종 결과도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압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후보들은 다 합쳐서 10% 살짝 넘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어떤 세계 여론, 세계 언론, 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볼까 해요. 한 달쯤 전이죠. 푸틴의 최대 정적 나발리 사망, 타살 의혹이 있다. MBC 뉴스고, 그 밑에도 MBC네요. 이건 제가 나발리로 검색을 나발리, 암살로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뜬 두 뉴스라서 제가 두 동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푸틴 정적, 아마 제가 정적 의문사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푸틴 정적 의문사 이렇게 검색을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타살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 관련 기사는 엄청납니다. 나발리로 검색을 하면 10중 8구 이런 형태의 언론 보도에 노출되다 보면은 말은 안 하는데 사실은 푸틴이 죽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이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출마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정적이라고 부르면. 그리고 정적이라고 그러면은 푸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지지율이 3,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껏 5%?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사진에 있는 다른 후보군들의 지지율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독특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고 출마도 못 하는데 내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인데, 푸틴이 일부러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굳이 죽였다면은 다른 데서 죽였겠죠. 이걸 푸틴의 어떤 악마성하고 짓고 싶어 하는 척에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돌아보기를 한다는 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주제에 제가 관심 분야를 살펴본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돌려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류의 현재 수준이다. 이게 인류의 대중적인 지적 수준이에요. 이렇게 농락이 되는 거예요. 앞뒤 안 따져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던 언제 어디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누가 했나, 육하원칙, 그것만 결부시켜도 다 의문점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의문점을 틀어막는 어떤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언론을 좌지우지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뇌되고 있다. 이걸 부인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네. 또 긍정적인 뭐냐, 그만큼 여지가 많다. 나아질 여지가. 살짝의 기회만 줘도 우리가 멍청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이야기를 계속 주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깨치면 우리의 인류가 가진 지능은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덧붙이자면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거의 마무리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왼쪽에 젤렌스키 부인이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국회 연설을 하는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초대를 했는데 유치원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했죠. 그거는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젤렌스키 부인이 화가 났다. 이게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발을 뺀다는 듯한 분위기를 이렇게 짚어낸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른쪽에 날리니 부인입니다. 그때 이 사진을 소개해드릴 때 구체적인 말은 안 했는데, 이 두 여인을 바이든이 초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회 관중석에 있는, 국회 연설을 할 때 관객석에 있는 자신의 부인인 질 바이든 양옆에 이 두 여자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메시지로 한껏 부풀려 올리기를 원했지만 둘 다 거부했죠. 날리니는 왜 거부했느냐, 부인은. 그 신랑이 진짜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미국에서 초청을 했는데 당장 날라와서 세상에다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겠죠. 안 그랬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신랑 장례 치르고 너무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못 가겠다. 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자, 푸틴이 선거에 승리하고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적으로고 스스로 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남이 우리로 하여금 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또는 실패를 했을 때 그들의 말을 전해주지도 않아요, 우리 언론이.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날리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은 푸틴은 악마다.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은 악마 밑에 시달리는 좀비들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기는 어떤 선악의 구분도 없고 전부 다 악이죠. 나는 협상할 건더기도 없고 무조건 없애고 해치워야 되는 그런 세력으로 돼 있죠. 우리는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의 언급을 해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6년 임기거든요. 이게 한번 볼게요. 참, 요번에 이제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러시아 역사상 뭐 모르겠습니다. 왕조 역사 빼고인지 200년의 역사에서 스탈린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연수의 집권을 하는 최초가 된다고 합니다. 예, 6년을 채우게 된다면은. 네. 자, 볼게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뜨듬뜨듬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 국민들한테 감사를 하고 싶다. 예. 요번에 이제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한 팀이다. 물론 지금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 그죠? 예. 우리 군인들한테 특별한 감사를 먼저 보내고 싶다. 예, 그 전선에 있는 군인들한테. 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본 바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 시즌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단결하면은, 주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압박을 가하든지, 예, 그들은 절대 그것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역사가 말해주다시피,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실패했다는 거죠. 예. 자, 그들은 항상 여태까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항상 실패했었다. 여태까지 그게 되지도 않았고 다 실패했고, 그런 시도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자,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낼 것이다. 다 완수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준 결과다. 자, 그래서 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지요. 자,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외신에서 출인 거고요. 예, 예, 예. 여기 인도 언론은 이걸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요. 가운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에서 이만큼 자세히 전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유튜버가 있으니까 그냥 실어 나르면 될 텐데. 예, 그래서 힌두스탄 타임스의 보도를 자주 인용하게 되고, 제가 이제 제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봤을 때 오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없었으면은 속속들이 몰랐을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하나 물어요. 푸틴한테.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스푸트니크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지금 이제 마크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던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나토 간에 전면전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3차 세계대전 한 발짝 전이다. 예, 예, 이겁니다. 예. 그게 아주 분명하다. 그런데 누가 3차 대전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있기는 하나? 예,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푸틴이 이어지는 말은 자막이 없어서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거의 같을 겁니다. 예, 예. 마크롱이 그런데 말을 바꿨다, 그 사이에. 바꿨거든요.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말을 바로 수습을 못하고 말 잘못했다가 안 되니까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 군을 보내서 전선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뒤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뭐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병하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걸 푸틴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크롱이 말을 바꿔서 훈련 등 부차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푸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방 더 쏘아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서방의 병력들이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공개적으로 까발려 버렸어요. 전선에 가면은 프랑스 말도 들리고 영어도 많이 들린다. 그거 우리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그게 엄청나게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저는 푸틴 머리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알고 있는데 이제 말한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말 안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 전투에서 우리한테 험악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전투 현장에서 보면은 영어는 많이 들리거든요. 그걸 애써 눌렀어요, 지금. 참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일 안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은 너 군대 이미 들어와 있잖아. 우리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그런데 마크롱이 보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뭔데? 말이 막히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한 3차 대전 이야기는 뭐냐? 마크롱이 말 바꾼 거 알고 있고 그렇게 실은 안 될 거 다 노 미국까지 노하고 독일 노하고 다 노했는데 푸틴이 그렇게 받은 이유는 뭐냐? 3차 대전 일보 직전이라고 받은 이유는 뭐냐? 예, 이걸 말뚝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다룬 적도 있죠. 마크롱과 푸틴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좀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 독일의 숄츠까지 올라탔다. 그 사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이게 우연히 제가 오늘 봤는데 북한에서 며칠 전에 무슨 큰 평양 주변에 그 비닐하우스를 큰 걸 지은 것 같아요. 인공 조명으로 이렇게 야채를 키우는. 거기에 김정은이 그의 딸과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정면이 안 보이는데 이 보이는 차가 푸틴이 얼마 전에 김정은한테 선물로 준 차입니다. 그냥 이 차가 여러 대 있을 거잖아요. 보관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닌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 줄 때 고맙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게 본심과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고맙습니다 그래 놓고
차고에 넣어놓고 다른 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아 고맙습니다 하고 타고 다니는 거하고 직접 차이가 크죠. 이게 지금 북한에서 어떤 기대에 어린 그런 뭐라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노출되는 보도에서 푸틴의 방문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없어요. 우리 쪽에서 그걸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이고 남북 문제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북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크라이나전을 마치고 가자전을 마치는 그리고 세상을 확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 지렛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푸틴이 왜 북한을 오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남쪽에서. 이 세상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극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게.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보도가 없다는 게 이상한 것이죠. 예.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평화됐었죠. 북한에 무기 사러 온다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난 아브디프카 러시아군의 전격적인 점령 이후에 이제 세상 만천하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 전세는 그들의 무기 생산량과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포탄 사러 온다는 이야기는 없던데 그럼 뭘까?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언론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뭐냐? 푸틴 오는 데 대해서. 예? 악마 둘이 결합한 악마의 제곱이냐? 그래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1차로 긴장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이고 아무 이야기가 없다. 너무 신기한 노릇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사안이 너무 중요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적당히 중요하면은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후리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면 아무 말을 못한다.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자, 푸틴 평양 답방이라는 것은 이게 작년 가을이죠. 가을에 푸틴이 직접 연해주까지 날라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이건 큰 배려예요. 예. 비행기도 보여주고 우주 발사 기지도 보여주고 그랬죠.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 측의 수뇌부도 푸틴이 왜 이렇게 김정은한테 공을 들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거잖아요. 자동차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평양 답방하겠다고 바로 이야기했고. 이에서 이해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라프로프가 평양을 왔고 최선희 북한 외상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의 환대를 받아요. 예. 자, 그 다음 몇 달 간격이면은 이번 4월달, 5월달에 북한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지금 딱. 예. 자, 이렇게 경과가 되면서 러시아의 수뇌부에서도 조금 더 강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도 북한과 모든 부분에서 협력한다. 군사 부분 포함이다. 이거는 여태까지 푸틴의 전례를 봤을 때 여태까지는 북한 제재에 있어서 푸틴이 동참을 해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중국도 그렇고. 그걸 깨고 북한을 모두 다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는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고 이해하시죠. 러시아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거,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나라를 뒤집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푸틴이 직접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한다.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남쪽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거 뭐 북한이 망할 거다라는 거 붕괴 시나리오 뭐 탈북자들이 하는 뭐 방송들 여성들이 하는 방송들이 있고 또 뭐 북한 탈북자 출신 기자들이 하는 방송 그게 뭐 바로 내일 모레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푸틴이 이렇게 자기 미래에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예? 특히 이번 선거를 압승하고 오게 되면은 향후 푸틴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71세예요.
77세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러시아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놓겠다는 것이고 그 계획에 북한과 한반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 안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 자신들 이해관계가 상관이 있다잖아요. 이해관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광폭 행보고 전향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북한 그거 핵무기 개발하고 이미 여러 가지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데 거기 너희들 하면 어때? 비난을 받을 것인데 그거 자신 있다. 그거 비난 돌파하고 한다. 자, 이거는 푸틴 그렇게 무모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이론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쪽으로. 이것은 북한이 그래 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엔이나 전 세계 이론에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도 초청한다. 이 분위기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유엔 제재를 무시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 순간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볼까요? 미국 쪽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어요. 자, 빅토리아 눌란드가 사임했죠. 네오콘의 대표고 주자고 물론 그녀가 사임했다고 해서 그것들의 정책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왔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쿠데타 포함해서 우리 마이단 혁명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그 쿠데타 친미 정부를 세우기 위한 쿠데타였단 말이에요. 미국이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뒤에 작업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그 총사령관인 잘루즈니를 자를 때도 그녀가 상황 점검차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했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란드의 계획은 실패한 셈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되게 곤란하게 된 거예요. 선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기 싫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큰 정책적 방향을 틀고 있다. 가자에도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척 슈머라고 미국 상원 의원으로 상원 지금 민주당 다수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죠. 네타냐후에 거기가 돌아서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네타냐후한테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네타냐후를 살짝 떼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의 화살이 높아지고 있어요, 세계 여론에. 네타냐후한테로 향하는 비난의 수준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큰 변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랑 맞물려 봤을 때. 자, 130조 원 추가 지원 예산, 우크라이나, 가자, 이스라엘 포함한 그 예산은 지금 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지금 국민 전체 지지율 차원에서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2, 3%, 1, 2%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지만 국내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거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1, 2% 차이가 아니에요. 큰 차이로 지고 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제가 확실한 우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주별로 대의원을 확보하는 그 방식으로 갔을 때는 아무리 한 주에서 표를 많이 받더라도 다른 주를 잃으면 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엘고어가 지지율은 더 많이 받았어요. 전체 표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 엘고어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식 선거 방식 때문에 이때 부시가 대통령이 됐던 전례가 있어요. 예. 지금은 전체 득표율에서도 한 2%, 3% 밀리고 그것을 주별로 환산하면은 즉 캘리포니아에는 몇몇 주에서는 인구 많은 주에서 바이든을 지지해가지고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지만 그 외 다른 주에서는 많이 진다는 거예요. 빨간색, 붉은색 계통이 전부 다 공화당 지지잖아요. 트럼프 지지.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이게 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 진 거 그리고 본인이 이겼던 후보한테 다시 대치해서 역전패 당하는 거, 가자 지구 전쟁 희한하게 해놓은 거 이러면은 민주당 역사상 내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하나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거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 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눌란드의 사임을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틀리든 오류가 좀 있든지 간에 우리 일반 대중, 특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니까 한반도. 네,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있죠. 우리 총선 날 4월 10일 날 기시다를 국빈 초청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드러내놓고 나온 이유는 한미일 공조를 하자는 건데 한미일 공조인데 윤석열을 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제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엊그제죠. 바이든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어요. 예, 국빈 초청이 아니에요. 겉은 빵빠레를 울려주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금 그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2, 3주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브디프가 함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눌란드가 사임하고, 젤렌스키 부인이 바이든 요청을 거절하고, 초청 요청을.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바이든이 기시다한테 험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푸틴의 평양 방문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푸틴의 어젠다와 푸틴도 그냥 평양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바이든도 그냥 기시다랑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사진 한번 찍으면 끝이에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네.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인데 한번 부르다가 꼭 밥 한번 먹고 싶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푸틴과 바이든의 어젠다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한반도와 연계된 게.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